네, 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상하 연구원입니다. 앞서서 김경환 사무국장님이 연구소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오늘 이 발표 내용이 여기에 계신 전라남도 도민들 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내용을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전라남도 녹색 일자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연구 개요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연구한 4개 분야의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의 녹색 일자리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이 4개 부문에서 2030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얼마나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그 규모의 가능성과 의미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연구 개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은 지역 경제 축소와 인구 감소 위기 고령화까지 다층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연구소는 녹색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풀고자 하고 거기에 중요한 요소로 녹색 일자리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 일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녹색 일자리는 녹색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의 일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생산 과정이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 두 가지 조건과 더불어서 괜찮은 노동 조건까지 갖춘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도 보통의 일자리보다 더 험하고 더럽고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녹색 일자리는 고용과 노동 그리고 경제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모두 균일하고 균등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녹색 일자리는 장소 기반 전략의 필수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동과 어떤 정책들이 녹색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서 다이어그램 보시고 그럼 녹색 일자리 만들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녹색 일자리는 재생 가능 일자리처럼 확실한 녹색의 범주에 속한 일자리도 있지만 사실 모든 공급망 사슬에서 찾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녹색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녹색 일자리가 뭔지 분류 체계를 매우 세세하게 하거나 녹색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데 있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모든 일자리의 녹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색 일자리의 녹색화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건설업 과정에서 녹색 기술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린 리모델링이나 주택 개선 사업 같이 결과물을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급 사슬망에서 찾을 수 있는 녹색 일자리인 만큼 녹색 일자리의 참여와 생산 주체도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 기업, 시민사회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과 그 협력 모델을 반드시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는 일자리 현황이 어떻고 녹색 일자리의 계획 또는 그 외에 일자리 계획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전남 도민분들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나 일자리가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의 동부권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곳들에서 일자리 한 4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일자리들이 고탄소 산업이 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이제 수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앞선 문제나 현안들을 전남이 이미 잘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였는데요. 작년에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남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 수상한 내용 중에서 제가 유의해서 본 것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시군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 기초 일자리 동행이라는 사업을 발표하셨고, 2번째는 8.2GW의 해상풍력 개발단지 조성을 통해서 2030년까지 전남에서만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본 이유는 시군별로 앞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골고루 배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탄소 업종의 일자리가 친환경 산업의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일자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남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보면 4대 전략 그리고 10대 과제를 통해서 2026년까지 전남에서 일자리 40만 개 만들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보통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해당 전략에서 투입되는 예산과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반비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산업전환 대응이고요. 4대 전략 중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산업전환 대응의 전체 일자리 예산 중에 한 70% 정도인 6조 6,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15,000개 정도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한 개당 4억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반면에 도민행복 일자리는 일자리 한 개당 525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략에서의 일자리는 한 80배 정도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략 안에서 세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2023년 올해 일자리 대책 시행 계획을 살펴보았어요. 이 일자리 대책 시행 계획을 보면 1대 전략, 산업 전환 대응에 있어서 올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들 종류인데요. 보시면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인공태양 국가연구시설 유치,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 같은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는 이제 부지 찾고 거기에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의 현재 올해 첫 번째 전략에서의 일자리 이런 데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이고요. 인공태양은 핵융합 사업이잖아요. 사실 실증이나 상용화 시기가 아직 정확히 정해진 사업이 아닙니다. 전남에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이런 사업에 쓰는 게 적절할까 개인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주력하고 강조하고 있는 해상풍력 일자리가 있는데요. 전라남도 해상풍력 일자리는 1대 전략, 산업전환 대응 안에 모든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 일자리 중에 제가 위에서 본 건 두 가지인데요. 올해부터 매년 300명씩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계획 내용 안에는 아직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풍력의 기자재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남의 산단에서 만들겠다라는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런 해상풍력 일자리는 녹색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녹색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해상풍력 일자리가 그럼 과연 전남 도민이 얼마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가능성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녹색전환연구소는 전라남도의 일자리 전환의 하나의 대안으로 녹색 일자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녹색 일자리를 제안을 할 때 전남의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전남에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함의를 찾고요. 그래서 2030년도에 4개 부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녹색 일자리의 규모의 가능성을 추산하고 그 의미를 이제 찾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녹색 일자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건물, 이동 3개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동시에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축은 녹색 일자리는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색 일자리가 지역 시민의 삶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에너지에서도 재생에너지, 그리고 건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이동에서는 자전거와 공공버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부문별 발제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정책 부분에 전남의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생에너지 부문을 연구한 박진미라고 합니다.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 지난 정부 때부터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고 지역의 지속적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지역 산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들을 키우는 구상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목포와 울산 사이에 이제 고심을 하고 있던 덴마크의 터빈 기업이 목포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솔라시도 아리백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만들 테니까 여기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리백 달성하십시오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다양하게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적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명화 조례도 작년에 이제 발의가 되어서 공명화 포럼이 발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재생에너지가 지금 전남 안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녹색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일자리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잠재량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2030년도에 바이오가스 촉진법 공보 의무 생산량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전남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 일자리는 약 97,000개 정도 도출이 되었고요. 이 97,000개는 경제활동 인구의 약 9.3%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남에서 수립한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상의 2030년도 태양광 목표를 추산을 해서 기준을 잡았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의 8.2기가 그리고 바이오가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도에 공공이 져야 하는 의무 생산량 기준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발전을 했을 경우에 전남이 2021년도 전력 수요 기준으로 약 64%의 전력 자립도 함께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원별로 실제로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태양광 사업이라고 했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나 채권 매입 그리고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 참여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녹색 일자리까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리 모델을 만들고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전략을 펼쳐야 한다라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재생에너지의 전 주기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조를 제외하고 보통 전 주기라고 하면 사업 설계, 건설, 시공, 운영 유지, 해체까지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실제로 건설 시공과 운영 관리 부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사례인데요. 2018년도부터 태양광 설치업에 도전한 케이스입니다. 태양광 설치업을 하려면 그 전기 공사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3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 중에 1명은 무조건 국가에서 공인을 하는 자격증을 요구를 합니다.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2023년도에 12명의 그 기술자들이 설치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매출이 약 한 59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8%가 설치업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설치업을 하고 매출의 78%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약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약 100군데의 협력업체와 함께 일을 하면서 공공부지를 확대를 하면서 지역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윈윈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 찾아가는 태양광 닥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을 관리하는 건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kW 미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집에서 태양광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전력 요금이나 REC를 판매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방치되는 태양광이 꽤 많을 수 있는데요. 20kW 미만의 태양광을 대상으로 기술자,
활동가, 코디네이터 1명이 한 팀을 이뤄서 각 가정이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찾아가서 실제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확인이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연결을 해주거나 에너지 공단에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 1년에 2,500건 정도를 수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관리되지 않는 태양광들을 찾아가서 보다 보니 그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이제 발굴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오색가스 배출량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되지 않은 소규모 발전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시민들을 만나면서 관리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되어서 원스톱 서비스까지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상풍력입니다. 신안에서 8.2기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일자리를 추산을 해봤는데요. 약 한 77,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발전단지가 최소 25년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안정적인, 그리고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게 지역 일자리다라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발전 주기의 전 주기에 있어서 운영 관리 부분이고, 거기서 한 16,000개 정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원이라든지 기술자, 그다음에 실내 사무직이라고 이제 다양한 직군들이 그 16,000명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배우 한만과 배우 단지입니다. 지금 목포 신항이랑 그 화원 산단을 중심으로 배우 한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적기에 잘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사실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적기에 잘 준비가 된다면 지역 내에 그 해상풍력 발전 전 주기의 공급망을 확대를 하면서 일자리 규모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 한 77,000개의 캡에서 일자리의 가능성을 확대를 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직군의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지역에서 파악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업계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이미 회색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분들이 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충분히 일자리 녹색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이오가스 일자리인데요. 환경부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라서 공공에서는 돼지 축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남에서는 약 214만 톤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고, 충남 홍성에 있는 바이오가스 돼지 축분 바이오가스 시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약 한 5개소에서 한 6개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개소당 일하는 인력은 8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럼 기존에 있는 하수 처리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에 바이오가스 화학시설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법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실제로 돼지 축분을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화를 하는 시설을 지역에 만들고, 그걸 지역 공간 전략, 에너지 자립 전략과 함께 연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제가 살펴본 이제 전남의 상황 중에 하나는 전남이 전국 평균의 그 도시가스 부분보다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전국은 84% 정도인데요. 전남은 한 5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 안에서 이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도서 지역이라든지 작은 군 단위에서는 이제 한 10%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남이 도시가스 배관 공급 확대 10개년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약 한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관을 다 깔고 그 도시가스를 까는데 또 경제성이 안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LPG를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동시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제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스를 실제로 이 배관망 사업을 오히려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떤지 그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대지 축도 발생량과 그 도시가스 보급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주시나 해남군, 한평군, 영광군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해상풍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을 하고 협동조합이나 지역에 이미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으로 깨어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일자리들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풍력의 전 주기에 따라서 숙련도별로 일자리의 분포를 놔둔 것입니다. 일자리가 어떤 주기별로 어떤 숙련도와 어떤 자격을 갖추는지를 사실 이렇게 전남에서도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직업의 경로입니다. 내가 이 일자리를 선택했을 때 중숙련도와 고숙련도로 가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전남이 다양한 이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의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인력을 함께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왼쪽은 뉴욕주에서 해상풍력 일자리를 이제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도 사실은 충분히 전남원에서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그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그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 혹은 지역의 일자리로서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는지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이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전남에서 일자리에 도민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안인데요. 저는 이제 전남이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확장성과 팽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역의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먼저 소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남화에서 첫 번째로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 내 안에서도 이제 그 격차가 산업의 영향에 따라서 격차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 전략을 함께 이제 도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안해 드리는데요. 이미 이제 전남에 많은 해상풍력의 그 8.2기가 물량이 있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굉장히 특화된 일자리와 인력 양성의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을 좀 기획을 하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지를 제안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화죠.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동일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하는 건데 기존의 노후 건물을 에너지 효율화를 해서 기후변화도 대응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걸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운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2030년까지 32.8%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그거보다도 조금 작은 28.32%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린 리모델링의 성과 목표로 2030년까지 160만 호의 노후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전남은 아직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 비례적으로 전남의 노후 건물을 대응하면 2030년까지 약 9만 채를 그린 리모델링 해야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현황은 2020년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이 나오면서 본격화되어서요. 지금까지 한 3년째 진행이 됐는데 3년 동안 중앙 단위에서는 연간 한 2천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최근까지 약 2,600호 정도의
공공건물, 보건소나 어린이집 같은 공공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했고, 전남은 그 사이에 매년 한 70호에서 80호 사이를 그린 리모델링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해서 공립 초등학교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해왔고, 그리고 LH공사 중심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편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공공건물과 달리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최대 3-4% 정도의 이자 지원을 하는 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2022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약 한 4,000채 정도의 이자 지원 사업에 의한 그린 리모델링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남도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어서 저층주거지 단독주택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이자 지원 범위를 넘는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있고, 대부분은 경기도 기초지자체였는데 전남에서 순천이 특이하게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시범사업 수준으로 해서 이걸 전남의 다른 기초에서도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전라남도 계획들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한 일자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아까 서두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회색 일자리로 알려진 건설업 분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건설업 전체 일자리 중에 한 16% 정도는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친환경 녹색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69,000명 정도의 건설업 종사자가 있으므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한 10,000명 이상이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회색 일자리의 녹색화를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시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산업공정이나 이런 거 빼고 주택과 같은 건설주 이 그린 리모델링에 종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식의 계산을 대략 보면 전라남도 기준으로 아까 제가 전라남도도 다시 그린 리모델링을 중앙정부 계획에 준해서 짜면 매년 한 10,000채 정도의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숫자면 취업 대수를 대입해 보면 약 2,600개 정도의 연간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9,000명의 건설 산업 일자리를 그린 리모델링으로 바꿀 경우 약 10,000개 이상의 에너지 효율화 쪽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 대략의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공공 그린 리모델링은 70% 이상의 국비 지원으로 되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민간 이 그린 리모델링은 현재 이자 지원만 가지고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아파트 중심이 아니고 실효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민간 저층주택 중심의 그린 리모델링으로 전라남도도 초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여기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후주택의 거의 대부분은, 특히 전라남도는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민간주택을 초점으로 해야 기후대응도 확실해지고, 더더구나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의 민간주택 그린 리모델링은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서 가꿈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최근까지 연간 한 2,000채에 가까운 집수리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집수리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시의 각 기초 단체에 속해 있는 소규모의 집수리 자영업자라든지 개인 사업자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의 그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집수리도 했다는 점을 참조할 만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관리하는 데 비해서 개인주택 포함해서 심지어는 연립주택까지 개별적으로 주택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 차원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묶어서 하기 위해서 마을관리소 같은 지역 구역 단위의 관리 조직을 만들고 그 관리 조직이 집수리뿐만 아니라 이후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관리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행복마을관리소하고 서울에서의 마을관리소 경험들이 있고, 이 마을관리소 하나당 읍면동에 하나씩 만든다고 보면 마을관리소 하나당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적어도 한 7명 정도의 정직원이 배치돼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동작구에서는 동 단위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리빙랩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실험해본 케이스가 있고, 처음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이렇게 특정 구역을 리빙랩과 같은 방식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걸 확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전라남도의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과 아파트를 넘어서 개인주택, 다가구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까지를 포함한 저층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걸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의 작은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에너지 진단이라든지 주택 관리나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더욱이 마을관리소 모델을 도입하면 마을관리소까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들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중앙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라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별도의 조례를 수정 보완하거나 해서 제도적 지원들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될 대목이 있고요. 저층 주거지에 초점을 맞춘 그린 리모델링 정책으로 계획을 좀 구체화시켜야 될 대목들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역 단위로 적어도 중앙정부가 세운 계획을 비례적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2,600여 개 이상의 지역 착근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계획을 좀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녹색전화연구소 장효석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를 맡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남에 왔으니까 전남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면요. 연구소가 다 같이 목포역에 내려서 이제 전남 목포 근대화 거리를 이제 걷고 박물관에 다녔습니다. 아주 재미난 통계를 이제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언제 들어왔냐라고 하면 1921년에 목포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딱 목포에 16대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때 자전거가 10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100대 정도 차이 났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전남에 차는 이제 120만 대가 있는데 자전거는 70만 대, 약 절반 정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 이제 100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전거 발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보면 저희가 자전거가 구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제 사실 태어난 연도가 자동차랑 거의 같고요. 처음에 여성과 이제 아이까지 쓸 수 있어서 되게 널리 알려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네, 자전거 녹색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을 때 제가 강조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송대안이 전기차가 아니라 자전거랑 대중교통 도보에 있다. 줄여서 대자보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녹색교통의 체계 속에서 자전거를 볼 때 자동차에 적합한 도시가 이제 저무는 시대고, 이제 걷고 자전거 타는 이제 작고 밀도 높은 도시로 이제 가는 흐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운동이나 레저의 수단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아예 수단이고, 요즘에는 자전거를 타면 감축한 온실가스량을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보상하는 방식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이코노믹스라는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의 경제 효과를 살펴봤을 때 훨씬 더 자동차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전거 일자리의 범주가 저렇게나 많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들의 자전거 일자리 수를 이제 분석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참조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세 가지 기본 일자리를 제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 길과 주차장을 책임지는 인프라 일자리, 두 번째로 공공자전거, 그러니까 저희가 대여하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공공자전거, 세 번째 자전거도 수리하고 자전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세 가지이고, 더 나아가서 운송과 교육과 제조와 관광, 심지어 경찰과 우편까지 있지만 이것들은 자전거의 기본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전거 녹색 일자리 관계를 살펴볼 때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전기차는 점점 더 고용 효과가 줄어드는 일자리이고요. 근데 자전거는 자동차가 100만 달러당 8명을 만들 때 자전거가 34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자리입니다. 굉장히 지역적이고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녹색 일자리의 대표적인 일자리라고 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전남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남의 기초 현황을 보면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이제 2020년 기준에 1.6%입니다. 전국 평균과 이제 또이한 숫자이지만 이제 전남의 특징은 도보가 42%라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보다 걷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전남이 이제 되게 작은 시골 마을에 시군이 이루어진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다르게 말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들도 충분히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낮지만 걷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거리들을 차를 대체하기에 어쩌면 유용한 지역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전거 총 도로는 이제 1,400km 정도가 있는데, 저 중에 이제 약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국가 자전거길, 이제 영산강, 섬진강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도로가 생활용이 아니라 레저용이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자전거는 이제 약 6개 시군에서 이제 1,0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자전거나 자전거 수리센터도 이제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차보다 절반 적어서 70만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약 10% 정도 되는, 약 2% 정도 되는 자전거만 주차가 가능한 현황이라는 것도 참고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을 살피려면 이제 모든 정책은 기본 계획이 이제 에너지도 있고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이 있고, 전남 자전거 기본 계획은 작년에 광주 전남 연구원 용역으로 처음 이제 두 번째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자전거가 현황 정도에만 들어가 있지 실제로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세부 사항으로 자전거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전담 부서는 지역 대회과 자전거 전담 조례가 있고, 이제 예산도 자전거 전용 예산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MTB 산악자전거 축제 예산 정도가 광역 예산으로 이제 있는데, 자전거 길 예산도 되게 많이 앞으로 편성을 해놨지만 사실상 이 기초 지역의 돈으로 돌리거나 대부분은 국비 공모에서 중앙정부가 자전거 여행길을 고쳐줘라는 방식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광역도가 이제 자전거 정책을 이제 광역의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실제로 어려운 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자전거 예산을 자전거길 이제 광역 단위가 담당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중점적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5개년 기본 계획에 전라남도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기본 방향이라는 이제 하나가 크게 골자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길에 공을 들이는 지자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레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언제 전남이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책에 공을 들였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이제 약 10 몇 년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자전거 길을 깔 때 자전거 길을 만들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수리하고 보수하지 않은 길들을 고치는데 되게 예산이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정책이 한 10년 전에 명맥이 끊겼다가 지금 다시 도약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자전거 정책이 다시 활성화 계획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 길을 기본을 깔았으니 그 이후에 시행해야 할 정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모델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여수는 엑스포를 할 때 공공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깔아놨고, 그 공공자전거가 지금도 한 해 10만 번 정도씩 이용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천시인데요. 순천시는 이제 시민들이 자연 조례를 만들기도, 생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두루미가 찾아왔을 때 이제 그 전봇대를 뽑았던 것으로도 되게 유명한 생태 도시인데 이때 두루미네 전봇대만 뽑은 게 아니라 자동차 도로를 아예 중앙 부분을 이제 치우고 그 길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로 조성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자전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수도 이제 꽤 준수하게 있는 편이고 이제 공공자전거 온누리가 약 1000대 정도를 기록하면서 저 위에 보시는 거점 핵심 시내에 누구나 탈 수 있게 잘 어떤 공공자전거 구비를 해놨고 이제 자전거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서 문화센터에서 약 매일매일 이제 서로 다른 다양한 행사들을 계속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등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순천은 지금 생태도시로서 이제 이름을 점점 더 올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전남의 많은 도시들이 좀 참고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전라남도 자전거 정책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필요가 있고요. 이제 자전거 수단 분담률 목표가 자전거 정책의 가장 기본 중거점인데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점점 더 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명시해야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2030년에 당장 5%를 달성해보자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로 올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점차 이제 가는 것이죠. 2040년에 15% 이거는 10년 전에 국가가 세웠던 목표이고 순천시가 걸었던 목표입니다. 이 부분을 달성하면 탄소 중립을 위한 자전거 수단 분담 목표는 25에서 33 전체 이동의 3할 내지 이제 4할 정도, 2할 정도가 자전거일 수 있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정책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전라남도에는 자전거 일자리 면을 이제 이어서 살펴볼 때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자전거 일자리가 얼마나 나올 수 있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분과에서 현재 자전거 일자리를 집계하고 있는 통계는 이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수기로 계산해서 순천시에 몇 명, 여수시에 몇 명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단순 집계로 보면 이제 총 있는 지금 일자리가 한 300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능성으로 전라남도 수단 분담률 목표에 맞게 최소 2~3배 정도 22개 시군이 이제 자전거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리고 기차역 56개, 이제 공영버스 터미널 42개에 평균 3~4명 정도가 자전거 터미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환승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순천과 여수시 규모의 공공자전거를 달성하고 이제 도의원 성북구 모두에 자전거 이제 공방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자전거에서 2,000개나 일자리가 만들어져라는 높게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되게 부수적인 수치이고요. 세계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올릴 때 막 30% 이렇게 목표를 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는 10,000개 단위로 잡는 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잡고 점점 높여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일자리 3개 사례로 이제 쓴 3개나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볼 때 이 부분은 밀라노 사례예요. 이거는 밀라노 시는 저 가운데 조그만 사례이고 큰 지역 자체가 광역 전체를 이제 담당하는 건데 요즘에는 광역에도 자전거길을 이제 누구나 이동할 수 있게 연결을 해놨던 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터미널은 그 안에 사람들이 일하면서 수리와 문화센터까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추세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공공자전거는 여수와 순천시 사례로 이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서울 따릉이가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도 얘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자전거 공방은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많은 사회적 경제 단위들이나 시민단체 단위들이 같이 연결해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광주광역시의 바이크런이라는 모델은 청소년 작업장, 여성가족부와 이제 다른 이제 그 파는 아름다운 가게를 연결해가지고 자전거 공방을 만들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교통정책을 2가지로 제안할 때 저희가 이어서도 버스를 말씀드릴 테지만 일단 계획 전반에 지금은 너무 자동차 중심적이고 대안도 전기차만 이제 전기수소차만 나와 있는 상황에 자전거와 버스를 주되게 추급해달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자전거 전담부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녹색 교통 전반을 담당하는 이제 부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고 세 번째는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예산이 자전거보다 약 3,00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으로 예산 얘기를 드립니다.
자전거에 한해서는 이제 자전거 길을 규모 있게 확장하는 첫 번째 정책, 그리고 두 번째 공공자전거를 실제로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한번 확장해보는 방식은 어떤가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제 자전거 공방으로 기초 지역에 이제 운영해서 선거구 하나당 이제 인구가 5만에서 10만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공방이 있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센터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버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른 지역에서도 할 때 제가 먼저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오늘 이 토론회 장에 버스를 타고 오신 분 계실까요? 저희가 목포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박물관 좀 보고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내비로 찍어보니까 택시는 20분, 24분 정도 걸리는데 60번 버스가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1시간 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대중교통이랑 승용차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너무 인프라가 열악하다, 이런 걸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공버스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 이 프레임을 좀 다르게 보자고 제안을 오늘 드릴 건데요. 이미 대중교통 운송자들이 있죠. 그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희는 녹색 일자리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 거죠. 전국적으로 한 8만 명이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뭔가 녹색 일자리로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현황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처럼 약간 이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 말고 지자체, 전라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약버스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교통체계는 어떤가 다들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승용차 중심의 이 교통정책이나 이동의 패턴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보다 승용차 등록 대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보통 전국 평균이 0.5거든요. 근데 지금 전남은 0.7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승용차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면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 교통 분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서울과 다른 광역도를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광역 단위에서 한 3배 정도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동이 불편하다. 대중교통을 가지고서는 이동하기 어려운데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죠. 지금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면 전남이 제가 통계치로 본 것으로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분들이 저상버스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도입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사실 농어촌버스는 지금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전라남도 시군버스,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기초지역별 버스 한 대당 인구를 저희가 통계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당 얼마나 많은 인구수를 커버하는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숫자가 적은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교통과 버스 공영제를 실시한 신안군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무안과 광양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오늘의 좀 핵심 내용일 것 같은데, 버스 운영 체계 다 아시죠? 신안군을 제외하고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서도 모두 다 민영제로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제라고 하지만 다 기초지자체나 전라남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요.
가장 많은 지역은 여수시가 한 1년에 200억 원 정도가 넘는 돈을 운송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뒤에서 사례로 얘기할 목포시도 한 11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을 제외하고 모두 이제 재정 민영제인데 이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돈을 다 합쳐보면 1,300억 원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게 과연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느냐 하면 아니기 때문에 민영제가 노선권이나 인사권,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노동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이 조건들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너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버스 운영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중교통 개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버스 중에서 전기 수소 버스도 3%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버스 한 대당 종사자도 전국 1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버스 수당 분담률은 5%에 그치고 있고요. 버스 종사자들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의 전국 평균은 1일 2교대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로 근무를 방지하고 안전한 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1일 2교대제를 장려하고 있는데 전국 시내버스는 평균이 한 50%, 58% 정도가 1일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남은 지금 0%입니다. 사실은 격일제를 너무 기본적인 근무 형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고 임금이나 다른 노동 처우 개선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목포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포시 사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저는 좀 상징적인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목포시에서 작년에 2번이나 버스 운행 파업이나 CNG 비용 체불 때문에 버스 운행이 중단이 되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신안군에 우상교통과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안군의 버스가 목포역까지 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공공에서 필요할 때 이 노선권을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가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목포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사도 보고 저도 그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대중교통이라는 게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맞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에 우리의 패턴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버스가 물론 투입되긴 했지만 직장이 너무 가기 힘들어서 그렇게 일자리를 그만둔 분도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우선교통과 버스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지도에서 표시된 곳들이 지금 한 13군데 정도에서 버스 공영제는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 표에 좀 흐리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상버스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100원 택시나 100원 버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사실은 그걸 통해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무상교통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경북에 있는 청송군 같은 경우는 관광객까지 이제 포함한 전면 무상교통을 해서 사실상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안군 아시는 것처럼 신안군도 버스 이용률이 한 2.5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동네에 있는 목욕탕과 병원들이 더 개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광역 최초로 2025년부터 전면 무상교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회적인 편익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남이 현재 버스 수단 분담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까지 한 10%포인트 상향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이게 한 경기도의 버스 수단 분담률이 지금 15%거든요. 그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좀 담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버스 한 대당 인구
인구수도 늘어나고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 수도 좀 상향한다고 했을 때 전체 한 2,7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전기버스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면 확실한 녹색 일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초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이 대중교통 계획들을 광역도에서 조금 더 관할할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재정이 없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고 저희도 그런 어려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기금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 물론 세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금들을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위한 재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 통해서 장기 비전을 그려보자는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전라남도에서 이미 이런 용역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현재 있는 전라남도 전체 버스를 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15년이면 그 비용이 다 회수가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회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정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15년이면 이미 시작하면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 계획 얘기하고 있지만 2040년 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단계별로 한번 도입 검토해볼 만하다는 제안 드리고요. 이것은 그 전기 버스인데 저희가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얘기를 하다 보면 녹색 일자리도 그렇지만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기차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에서의 전기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버스의 전기화는 전남 3%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11%와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나주 그리고 그 광양 신안을 제외하고 순천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의 전기 수소버스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통의 전환은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승용차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교통 정책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버스 중심의 녹색 일자리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연구 결론입니다. 연구소는 2030년도에 전남 도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녹색 일자리가 최소 11만 4천여 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높이는 일자리입니다.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집에 살고 공공이동수단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인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일자리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 어떤 특정한 자격증이나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도 아닙니다.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전역에서 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전남 도민을 위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